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가평 출신 바른정당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방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이것도 방어용 무기죠, 팩2나 팩3를 배치할 때 이것이 어느 창고에서 나와서 어떻게 배치됐는지 저희는 알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방어용 무기이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하고 우리 국토를 지키기 위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국회에서 논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도 이것의 배치 과정, 이것을 가지고 저는 논쟁을 해봐야 그것은 정쟁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어용 무기 배치하는 문제를 가지고 국회 비준까지 하고 또 이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라고 하면 저는 나라를 지키는 일, 또 외교를 하는 일, 이것이 더욱더 힘들어진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외교부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차관께서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다가 탈북한 태영호 전 공사를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1월 태영호 공사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태영호 공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을 상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펼치는 일이 비교적 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대북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당장은 한국의 대북정책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은 다른 대북정책을 기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 차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태공사의 발언에 어느 정도의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한국의 대북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이 없다는 거죠. 태영호 공사는 바로 어제 국회에 와서 비슷한 얘기를 또 했습니다. 북한은 천안함을 침몰시키든 또 연평도 포격을 하든지 간에 남한이 이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한다고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 외교 안보에 조금 뼈아픈 얘기고 불편한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교 안보 정책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면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반성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외교안보 정책이 기본적으로 초당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면은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입니다. 그림을 봐주시고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아주 높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정부가 UN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네, 지금 화면에 보였었던 것처럼 불참한 적도 있고 또 기권한 적도 있고, 화면을 다시 들어주세요. 찬성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저거 보시면 특히 참여정부 시절에 너무 우리의 입장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불참했다가 기권했다가 찬성, 기권, 계속 이런 정말 인권이라고 하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문제를 놓고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전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하는 문제를 놓고 북한 정권하고 의논을 했다, 안 했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정쟁까지 하게 됐습니다. 차관님,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또다시 이것이 정당 간에 또 국민들 간에 정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차기 정부에게 넘겨졌다. 마무리되지 않고 말이죠. 그러면 어떤 외교적인 파장이 예상됩니까? 기본적으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고 또 작년 또 올해 초에 이어서 지금 북한의 위협이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미 간에 합의된 대로 차질 없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의원도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정부가 취했던 여러 가지 그런 입장이나 대언론 이런 것들이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매끄럽지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저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기초로 해서 이미 결정된 사드 배치를 차기 정부에 미룬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중국의 압력 때문에 저희가 입장을 바꾸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건강한 한중 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외교 안보가 계속해서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외교 안보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기 정부 들어서기 전에 배치하는 것이 차기 정부에도 외교 안보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시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화면 봐주시죠. 역대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제가 좀 간략하게 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의 대북 정책은 계속해서 바뀌어 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치를 때마다 공약으로 내걸었던 그 그냥 용어들이 정부가 들었으면 그냥 대북 정책의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대북 정책의 그 이름에 현실을 꿰맞추다 보니까 현실과 대북 정책이 맞지 않는다. 현실과 대북 정책이 따로 놀았다. 저는 이런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요즘에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신뢰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하고 또 미사일 쏘고 하면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남아있는 게 뭐 킬체인이라든지 또 선제 타격, 김정은 참수와 같은 이것은 이제 대북 정책이라고 보기는 보다는 군사 작전이죠. 네, 이런 것만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남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의 대북 정책이라든지 통일 정책 좀 큰 틀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외교 안보 분야의 정책은 초당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될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사실 우리 뒤에 통일 장관님도 앉아 계십니다만은 통일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워낙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일관된 대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정치권 내에서 특히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야 된다.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바뀌면은 그 또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대북 정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초당적으로 또 일관성을 갖고 가급적 긴 시간에 걸쳐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이 추진될 때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참고할 만한 두 가지 해외 사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 올려주세요. 네. 처관님, 그 소독의 동방 정책 알고 계시죠? 네네. 동방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빌리 브란트 정권에서 동독과 대화를 통해서 양독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추진됐던 정책인데 그러한 정책이 추후에 보수 정권에도 인계가 되면서 독일 통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 좌파 연립 정권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서독 기본 조약을 일관성 있게 지속시켰습니다. 이후에는 우파 연립 정권의 콜 총리가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죠. 물론 우리는 동서독 통일 전하고 지금 남북한 관계는 많은 점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북 정책을 지속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저는 소독의 동방 정책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방부 장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럽 북부에 있는 그 스웨덴 하면은 어떤 나라다 이런 그 인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지국가죠. 근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외교 정책도 굉장히 잘하고 그 다음에 외교 안보, 국방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여야를 초월한 모든 정당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참여하고 군사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연정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오고 있더라고요. 벌써 25년이나 됐습니다. 네, 화면 보시죠. 이토록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없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안보 국방 정책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정당에 관계없이 초당적인 협력을 이루어서 지속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권력의 리더십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짧은 기간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이번에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활동 기간도 없이 바로 국정을 떠맡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분명히 남남 갈등이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최소한의 합의점을 이끌어내고 중장기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외교 안보 대연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전주병 출신의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